네, 원장님 이어서 바로 그 2부 생기부 관리법과 서머스쿨 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생기부 관리법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부모님들 갖고 계신 자료집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생기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핵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올해 그 4월 중순경부터 5월 말까지 6주 동안 현재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 고2 재원생들 그 학부모님 학생과 함께 제가 1대1로 한 55명 정도를 제가 직접 그 생기부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생기부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교과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1학년 2학기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마 진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사항 중에 하나가 가장 오른쪽 2024학년도가 현재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고요. 사실 사교육에서 수시에서 학종과 관련해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사실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 어떤 부담 요소가 좀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가 하나 없어진다는 거는 그거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소서가 폐지된 대신에 생기부에서 어떤 점이 보완이 되었냐면 폐지 아래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보이시죠? 칠판에 행동 특성 및 종합 평가.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평가. 이 항목이 우리 아이들 생기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예, 이게 추천서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평가는 고1 그리고 고2 담임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십니다. 수시는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이 마치고 보통 9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3학년 담임은 행동 특성 및 종합 평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 평가가 아니고 종합 의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담임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중순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그 제공이 되는 행특 및 종합 의견은 1,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생기부에 이제 약 500자 정도의 글자가 적용이 되는데 과거보다 글자 수가 약 반절 정도 줄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는 글자 수가 많아서 제가 이제 이전 그 교육과정 학생들 생기부를 보면은 반에서 반장이고 공부도 잘하는데 세 줄밖에 없어요. 예, 반에 세 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뭐 그냥 많이 안 써주신 것도 있지만 아이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 관계가 되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참고로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별도로 다 교육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을 했고요. 1학기가 딱 마쳤거든요.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각 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올 때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를 격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14일부터는 다 원격 수업이잖아요. 어차피 뭐 곧 방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들 머릿속에 담임반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이 아이의 뭐 좀 특성이나 종합 의견이라고 쓸만한 것들은 아직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인상 깊은 몇 개는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학기 때 담임 선생님과의 활발한 소통과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과의 그 활발한 어떤 그 면담, 상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딱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생기부를 잘 쓰려면 첫 번째는 담임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소통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소통 시간을 되려면은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진로 상담. 진로 상담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 교과목에 대한 질문. 네. 네. 진로 상담이나 과목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선생님께서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하나라도 잘 알고 이렇게 써주고 있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이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학생이 이제 반에서 하는 행동이 필요한데, 여기서 행동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어떤 특정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 안에서 아이의 봉사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반 안에서, 예. 반 안에서 작은 소소한 봉사 활동. 여기서 이제 봉사 활동의 특징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뭐 실제 그 명문대학교 합격하는 학생들 생기부를 읽어보면은 일반 아이들하고 뭐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전교 1등이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뭐 담임 선생님과의 특별한 관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번에 그 우리 2학년 아이들 그 지금 현재 우리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매가 1반하고 2반이 상위권 반이고 이제 그 아이들이 2학년이 되면 이제 스카이 1반하고 2반으로 반 명칭이 바뀌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스카이 1, 2반 아이들 그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꼼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데 이제 그 생기부 중에 제가 이제 1학년 행동특성 종합의견에서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냐면 아이가 그 일단 멘트는 똑같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업 끝나고 나면은 칠판을 아주 깨끗이 지워놓는다고 합니다. 칠판을. 그런데 그게 뭐가 별거일까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만약에 1학년 3반이었다 그러면은 1학년 3반만 들어가면은 수업할 분위기가 난다. 좀 괜찮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칠판이 보통 이제 저희들도 하루 종일 이렇게 판서를 하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그 어머니들 학원 그 미화해 주시는 어머니들께서 청소를 다 해주시는데요. 한 3교시 정도만 칠판을 쓰고 나면은 칠판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선생님들도 물걸레질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본인도 필기하기가 편하고 아이들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이 매 시간마다 물걸레질을 해가지고 칠판을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물론 학교 칠판이 학원 여기 지금 여러 어머님들 보시는 칠판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뭐 지우기는 수월하겠지만 작은 거 하나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한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한 학기 내내 작년에 1년 내내 꾸준히 했거든요. 그 학생이. 참고로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더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선생님들에게는 더 좋은 반향을 좀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좀 사례 하나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반에서 하는 작은 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작은 청소 같은 것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방역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제 쉬는 시간마다 하는데 교실 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 좀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항상 환기를 했다든지 그런 작은 소소한 그런 행동들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반영이 되면 대학 교수님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어저께 설명회 때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어제 이제 전 3일 연속 지금 설명회 참석해서 강연을 듣고 있는데 이제 어제 제가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라고 그 대학에 이렇게 그 소속된 입학사정관들이 서류 심사를 해서 학생들을 뽑는데 현재 서울대 같은 경우만 서울대만 입학사정관이 정직원식으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 입학사정관들은 거의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직이면은 거의 2년 정도 아니면 3년 만에 교체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학교를 돌고 도는데 서울대 빼고 나머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모든 학과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그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요 대학들의 상위 학과들, 인기 학과들은 주로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그 서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비인기 학과들은 그 해당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입학 사정관으로 위촉이 되어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를 보면은요.
같은 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조금 낮은데 그 학교를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학사정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따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대학 교수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고 사소한 거 그리고 뭔가 일관되게 꾸준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좋은 인상과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활동들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소서 나중에 지금 뭐 우리 3학년 학생들도 작성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라고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아이들이 지금부터 생기부 관리만 잘해도 자소서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죠. 교사 추천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가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에서 비교과 영역을 봐야 되는데, 자,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생기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교과 영역, 이제 교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이렇게 나뉘는데 교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내신 시험입니다. 예, 내신 성적이고요. 예. 성적이고 내신 성적에는 지필고사와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행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지필에서 내신과 수행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에 여기 안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비교과 활동을 거의 하지를 못했고요. 원래 그 지금 학교에 따라 좀 상이한데 지난주에 시험이 많이 끝났잖아요. 많이 끝나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끝나는 학교들도 있고요. 원래 시험이 끝나고 방학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학교에서 중요한 대회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다 취소됐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반영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내 대회, 이제 그 학교에서는 교내 대회에서 상 받은 것들이 생기부에는 기록되지만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내 대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 씨름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거든요. 독서도 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생기부에는 기록이 되는데 대입에는 자료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올해 고2까지 독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면 과거에는 책 이름, 작가 그리고 독후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고2까지는 책 이름하고 작가만 그 대학에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고1부터는 책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독서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제가 이거 설명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챙겨야 되는 비교과는 이제 딱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과학목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냥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일단 요거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니까 요거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 다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항목과 나항목인데 이 나항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이제 그 보완해주는 수단이 교내 수상대회하고 독서였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빠졌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생기부를 봤을 때 얘가 무슨 상 받았고 무슨 책 읽었는지는 면접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면접 때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면접 때는 혹시 뭐 그 나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 있냐 물어볼 수 있는데 면접이 없는 전형을 지원할 때는 대학에서 유일하게 사정관들이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도 지금 몇 명 있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 수행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결론은 수행평가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수행평가를. 수행평가 하나가 지금 그 여기 어머님들 중에서는 올해 저 2월에 제가 학교별 간담회 할 때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 과정이 그 개정교육과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요. 올해 대학교 들어간 1학년 아이들이 개정교육과정 1세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교육과정만 바뀌었지 수능은 옛날 그 작년에 수능 봤는데 이 아이들은 교육과정만 바뀌었지 옛날 수능으로 시험 받고 가형 나형으로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고3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형 수능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은 정상적으로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고2 때부터 코로나였고 고2 혹시 여기 자녀분 중에 고2 자녀 두신 부모님 계신가요? 고2가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연중으로 코로나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고1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지금 코로나 생활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성적이 안 나오고 되게 막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으면 수행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아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되게 줄였어요. 작년에는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올렸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시험 보는 형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애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그 일단 2학년이 지금 약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 100명의 생기부는 제가 다 읽었고요. 이제 상담한 부모님들만 한 55명인데 비슷해요. 한 게 없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어도 3월 2일에 정상적으로 아이들 입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원래 평소대로 진행했던 것처럼 학사 일정에 맞춰 시험 보고 있고 모든 수행평가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2019년도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사회면 뉴스를 보시면 수행평가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학교 수행평가 너무 힘들다고. 예.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반강제성이에요.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다 보니까 가다 안 가다 하니까 날짜나 기한은 정해주는데 아이들이 그걸 제대로 제 안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2학기 거 선행이나 이런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학기 때 본인이 공부했던 수행 평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데 성적표에서 꼭 확인해야 될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적표가 기말고사 때 성적표가 보통 세 종류로 나오는데 이제 하나는 기말고사 성적만 나온 성적표,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두 번째는 기말 그다음에 중간고사, 수행평가까지 종합으로 나온 성적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합은 종합인데 그 종합 성적표에 과목별로 수행평가 항목까지 다 채점이 되어 있는 성적표가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성적표를 확인하셔야 돼요. 학교나 담임에 따라서 세 번째 거를 주는 선생님도 있고 두 번째 거 주는 선생님도 계신데 만약에 두 번째 거 성적표를 받으셨으면 꼭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의 정확한 성적을 확인하시고 수행평가에서 우리 아이 성취율이 몇 점 정도 되는지 보통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면 보통 수행평가가 많으면 40점까지도 가고 심하면 50점까지도 갑니다.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40점 수행평가면 보통 10점, 그러니까 효원고나 유신, 수원, 창현처럼 시험이 까다로운 학교들은 40점이면 수행평가가 4개예요. 10점짜리 4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 15점 하나, 15점 2개, 10점 하나 이렇게 3개 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수행평가에서 무슨 수행평가였고 몇 점 만점에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받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그 내신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학기가 거듭될수록 수행평가에서 감점 요소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학기 때 이미 끝났지만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좋아할 필요도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이 이제 시작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총 중간고사, 기말고사 10번 봐야 되는데요. 이제 2번 끝났어요. 예. 지금부터 공부해도 연고대는 들어갑니다. 서울대는 좀 힘들겠지만 서울대는 어차피 내신이 반영되니까 지금부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만. 그러려면 그냥 무조건 덮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과거를 좀 살짝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내가 좀 미스가 나는지 보완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신입생들 특히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 여름에 상담할 때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내신이 3등급 대에서 안 올라간다, 4등급 대에서 멈춰 있다 그러는데 그런 학생들 대부분이 수행평가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수행평가 잘하냐? 수행평가 몇 점 관리 잘하니? 그러면은 부모님 학생 다 끄덕끄덕해요. 그럼 부모님들은 왜 끄덕끄덕하냐? 너 뭐해? 그러면은 수행평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받잖아요. 그리고 너는 학생한테는 잘해? 그럼 네, 냈잖아요. 예. 냈으니까 애들은 냈으면 수행평가를 한 거예요. 그걸로 점수를 안 봐요. 애들은 그 다음에 시험 성적만 확인하지.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나왔는데 내신이 만약에 4등급, 3등급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꼭 수행평가 점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몇 점 깎여?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한 1, 2점 그래요. 그 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냥 본인 느낌으로 그냥. 근데 1, 2점 깎였다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수행평가는 만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점부터. 그리고 그 수행평가가 바로 그 학생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죠. 예.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특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특은 가장 중요한 게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시험입니다. 가장 쉬운 수행평가죠. 그냥 시험만 보면 되니까 점수는 되게 적고요. 두 번째는 제출형, 자료 제출형이 있고요. 그리고 발표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번하고 3번이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 지필시험에서 1등급 받는 거는 세특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화여대 쓰고도 떨어진 학생 영어 1등급인데 그 학생 세특에 뭐가 나와 있냐면 또래 아이들보다 그 단어 어휘력 어휘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구문과 어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뛰어나서 독해를 잘한다. 그 세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세특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얘가 영어 1등급이면 얘는 당연히 단어 많이 외우고 있겠구나. 얘는 독해를 잘하겠구나. 그럼 독해를 잘한다는 거는 구문과 어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겠지. 예.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그 학생은 영어 그냥 잘하는 아이. 예. 그냥 내신 시험 준비 잘하는 아이. 예. 세특이 아니에요. 그건. 자, 그럼 어떤 게 세특이냐 이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교를 가면 이제 3월에 입학을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선생님을 1년 동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 1년 동안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그 약간 편법 같은 거 하나를 알려드리면 처음에 수행평가 엄청 잘하고 나중에 대충 하는 것보다 1학기 때 수행평가 점수가 조금 깎였으면 여름방학을 계기로 2학기 때부터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2학기 때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료 제출을 하든 발표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성, 즉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세요. 어차피 고1이건 고2건 고3이건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인터넷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네이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네이버나 다음 이용하니까 나는 그러면 구글을 베껴야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다 똑같잖아요. 그거는 선생님들 보면 알거든요. 첫 문장만 봐도 이거 자기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더라도 본인의 글씨로 다시 바꿔야 돼. 본인의 문체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 조금은 성의 있게. 꼭 이렇게만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에세이 쓰기 같은 게 있거든요. 교과서 그 이제 특정 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인 진로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본인도 여기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본인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 보통 시간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 2주 정도 시간을 주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끝내요. 나머지 이제 5일은 자기 공부하는데 안 하는 아이들일수록 이제 자꾸 미뤄지는 거죠. 이제 일주일이면은 뭐 다음 주에 해야지. 그리고 이제 몇몇 아이들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아니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 영어 선생님한테 오늘 몇 시에 자냐고 물어봐요.
선생님들 선생님 오늘 몇 시에 주무시냐고. 그럼 선생님들은 알죠. 그러고 전화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수행 평가를 하냐면 이제 문자 한글로 써요. 우리 말로. 근데 느낌 오시죠? 거기서부터 엄청 틀렸겠죠. 이게 저도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요. 이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그 진로에 대한 것들을 가져오면은 자 한글로 쓴 다음에 아이들이 그거를 구글 번역기로 돌리거든요. 어법 다 틀렸어요 일단. 근데 선생님들은 어법이 틀려서 점수를 깎는 게 아니라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안 읽어봤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어법 테스트가 아니고 수행평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대로 하면은 말이 안 돼요 문장이 일단. 그 정도로 아이들이 성의 없이 수행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따지면은 음식 해놓고 간을 안 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김치찌개를 되게 잘 끓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어머니한테 나는 왜 이런 맛이 안 나지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먹어보면서 끓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먹어보면서 끓여라. 네가 그 맛.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써야죠 글을. 생각을 안 하고 써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쓰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구글 번역기라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선생님들한테 첨삭을 좀 이렇게 수정을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너무 과하게 고쳐주면은 또 이게 그 의심이 되니까 적당히 고쳐줘요.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표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학생 수준에 맞게 이 정도로 해라. 그리고 사전에 미리 저희한테 첨삭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물어봐요. 너 혹시 이 의도로 쓴 거 맞아? 그럼 맞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게 좋은 수행평가입니다.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한? 이 정성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정성과 노력으로 수행평가를 해서 이 수행에서 한 번이라도 만점을 받으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계속 만점입니다. 이게 자기 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행평가를 단 한 번도 만점을 받지 못했다? 그럼 그 학생은 절대 만점을 받지 못하고 대학 가서도 레포트 만점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서울 소재 주요 학교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대학은 이미 만들어진 애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레포트도 잘 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15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은 15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10일 준 거다. 그래서 나머지 5일 정도 전에 미리 끝내야 이렇게 좋은 수행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거기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문구를 세부 능력입니다. 세부 특기할 만한 사항, 세부 능력과 특기할 만한 사항. 자, 그다음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기서 독서가 필요해요. 사실은 독서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독서가. 이번에 생기부 이렇게 상담했던 학생 중에서 복종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내신은 한 3등급 초반 정도 됩니다. 진로 목표는 일단 경기권, 경기대나 아주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인데 일단 내신으로는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그 학생 성적이면. 그런데 이 학생이 제가 굉장히 눈에 띄는 세특을 하나 발견했는데 꿈이 가고 싶은 학과가 건축학과예요. 그런데 이 학생 모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까지 모든 과목에 세특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살펴봤더니 보통 그 국어 수행평가안에 뭐가 있냐면 문학에서 이제 학교에서 특정 작가들 뭐 한 5명 정도를 주고요. 이 작가의 삶 그리고 작가의 주요 작품을 이렇게 감상문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라 하거든요. 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선생님 왜 제일 좀 추천해달라고 뭐 쓰면 좋냐? 그럼 여기서 뭐 쓰면 좋냐가 뭐냐면은 어떤 작품이 인터넷에 자료가 제일 많냐 이거거든요. 참고로 그런 거 쓰면은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역으로 인터넷에 자료 없는 거 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일단 참신성이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노력은 좀 해야겠지만. 근데 이 학생이 윤동주를 선택을 했어요. 이 학생도 저한테 물어본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윤동주 시 중에서 서시, 가장 무난한 시.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해설은 인터넷 조금 거의 뭐 베꼈다고 봐도 무방하는데 작가의 삶을 자기가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 친구가 작가의 삶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윤동주 생가가 나오더래요. 근데 윤동주 생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네이버 지식인 검색에 보면은 백과사전에서 그 생가가 지금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자기 생각을 썼거든요. 건축과 관련해서.
근데 그 국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에서도 영어 교과 안에서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선생님이 이 아이가 건축과 관련된 어떤 그 수행 평가를 잘했고 그다음에 또 한국사에서도 우리나라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수학에서는 지금 이제 막 끝났어요. 우리 1학년 1학기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기하 파트, 도형 파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도형에 대한 이해가 아이가 되게 뛰어났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진로가 건축학과여서 그런지 아이가 기하와 도형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쪽이 잘한다. 수학은 3등급인데 얘가 도형 파트는 다 맞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 책을 언제부터 읽은? 중학교 때부터 읽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생기부에는 독서가 반영이 되고 대학에는 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들이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책 읽고 온 애들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만약에 저와 우리 부모님들께서 건축학과 그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책 가장 많이 읽고 오는 애를 좋아할까요? 건축이죠? 예, 맞아요. 그것만 읽으면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이 생기부 관리에 대전제가 있어요. 일단 생기부를 관리한다는 대전제는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1학년 1학기가 다 끝났는데 올해 1학년 끝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올해 12월이죠. 그러니까 2021년 12월까지 가장 1번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의 학과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설사 나중에 바꾸더라도 나중에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단 아이 학과가 나와요. 얘가 무슨 학과에 희망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학과입니다. 학교는 나중이고요. 예. 일단 학과가 나와야 돼요. 그 1학년 아이들이 보통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성적 상위권 아이들도 2학년 1학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왜 무너지냐면은 본인들이 왜 공부하는 이유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내신이 좋은 애들은 수능이나 이런 거 그냥 안 보고 뭐 그냥 나는 그냥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그 내신하고 수능 말씀해 주셨는데 한양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만 봐요. 그건 서류만 봅니다. 그러니까 고1 때만 해도 스카이나 그 연고대 스카이를 목표로 했던 친구들이 공부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 전교권이니까 나는 그냥 한양대로 끝내야겠어. 그럼 그 친구 나중에 한양대도 못 가요. 그렇게 꺾이니까. 그럼 왜 아이들이 꺾이냐면은 이 학과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읽으라고 해요. 본인도 독서의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는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본인이 자신들의 학과 적어도 그러면 이 학과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탐색하시면 되냐면 일단 꿈은 크게 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자,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이 15개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학과 가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두껍고 양은 많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계열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문과인지 이과인지. 교육과정에서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이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고2가 되었을 때 국영수를 똑같은 책, 똑같은 범위로 시험 본다는 뜻이지 탐구를 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열이 나뉘고요. 그리고 대학은 아직 계열을 나누고 있잖아요. 맞죠? 그 연대나 이대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학부나 이런 데를 빼고는 전부 다 계열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홈피에 가서 학과 가이드를 보고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를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저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이건 나중 문제고. 제가 그 2학년 아이들 상담하면서 이제 부모님들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꿈이 없다. 아니에요. 애들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께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본인이 그 이제 특히 학교가 결정된 아이들은 그 학교 갈 성적이 안 되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학년 지금 이 시기에는 이번에 뭐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너 몇 등급밖에 안 나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방학 동안에 학과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날짜,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좀 보면 좋은데
토요일 또는 일요일마다 한 번씩 특정 시간 정해놓고 지금부터 12월 달까지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빼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보는 노하우도 생겨요. 그리고 서울대부터 이제 그 15개 대학 끝까지 가보다 보면은 그 학과가 그 학과죠. 예, 뭐 특정 학과라고 새로운 학과들 있는 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상담하는 그 진로 상담하는데 어떤 아이가 너 무슨 과 가고 싶어 물어봤더니 경영학과를 가고 싶대. 그럼 무슨 경영학과? 그랬더니 아이가 경영학과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몰라요 아이들이. 다양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 아이는 컴퓨터 쪽에 관련이 있는 컴퓨터 무슨 학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2학년 부모님들은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렸냐면 그 작년에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저희 그 메가스터디에서 나오는 배치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드렸어요. 계열별로. 그러면 그 종이가 크기가 아무튼 엄청 큰데 종이가 되게 크거든요. 이거를 그 두 장이거든요. 하나는 서울, 경기, 인천의 그 특정 계열 학과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주요 사립대학교 학과들. 그거를 방에다 붙여놓고 봐라. 예. 근데 그걸 만약에 1학년 때부터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님들께 일단 그 생기부 관리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학과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욕심 있으신 부모님과 우리 자녀분들은 그럼 대학을 어떻게 할 거냐. 뭐 1등급이면 어디든 그거 다 그 공식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격자들 평균 등급은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은 학과 결정하고 여기가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경기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되면은 갈수록 올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올렸다가 떨어지면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경기권, 그 다음에 서울권, 서울권도 이제 상중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은 학과 탐색입니다. 그럼 독서가 이 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저희 강연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저기 그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유재석하고 조세호 나오는 유퀴즈 온도블락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그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드라마 PD인데 신원호 PD 그 응답하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만든 신원호 PD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작가도 그 신원호 PD도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그 사람이 KBS 출신이고 예능만 하던 사람인데 TVN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하게 되었대요. 원래 본인 관심 분야가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차피 망할 거 제대로 망해보자 해가지고 두려움 없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냈는데 그 드라마를 내기 전에 작가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 드라마 대본을 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신원호 PD 말이 작가들 의존은 보내도 될 것 같다고. 공감이 됐어요. 그냥 의사들이 대본을 써주는 게 아니라 작가가 대본을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 그 작가들이 비단 내가 작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공부했다? 아니거든요. 예, 본인 일이잖아요. 그게. 본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아이들도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은 생기부 다양한 거 필요 없어요. 왜 대학에서 상들을 다 없앴는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학은 이렇게 상 많이 받았다 뽑아놓고 봤더니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은 20몇 개를 받아왔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고로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그 이제 상이 매 학기당 하나씩 해서 총 6개만 대학에 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6개 보내나 20개 보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이 보내는 거는. 근데 우리 고1 아이들부터는 상이 대학에 가지 않거든요. 그럼 대학에서 상을 안 보겠다는 얘기는 다른 걸로 충분히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평소에 공부하는 수행평가. 여기서도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증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교 1등 중에서 그렇게 요란한 애들 많지 않아요. 상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도 전교권에 있는 다수의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독서를 좀 많이 해서 그러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과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그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그 생기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1순위로는 학과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가급적이면은 방학 동안에
후보 군도를 좀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딱 하나 찍기가 뭐하다 싶으면은 이제 좀 후보 군도를 한 두세 개 정도를 정해놓고 그쪽과 관련된 이제 책들을 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2학기까지는 아마 동아리 활동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끝나고 혹시 더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물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프로그램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57페이지 보시고요. 프로그램도 그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일단 그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들 프로그램은 학교 학사 일정을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 그 2학기 때 큰 학사 일정 제가 몇 가지만 안내해드리고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보통 방학이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원들이 이제 4주 동안 이제 방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혹시 2학기 중간고사 언제 보는지 아시나요? 일단 부모님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2학기 중간고사가 10월 5일부터 약 2주간 진행이 됩니다. 10월 5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10월 5일부터. 그럼 기말고사는 12월 5일부터 한 2주간 진행이 되겠죠. 똑같아요. 그렇게. 그럼 자 이거를 보시면 오늘이 지금 7월 9일이니까 2학기 중간고사까지 3개월 남았거든요. 그럼 3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죠. 이렇게 공부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까지 3개월 남았다. 그럼 3개월 남았으면 지금부터 학원을 다니면 몇 번을 복습을 할 수 있냐면 자,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한 번,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로 한 번, 그리고 학원 시험 대비로 한 번. 학원 다니면 일단 3번은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3번. 물론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하면 횟수는 더 늘어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지금 3개월이 남아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11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모고가 11월 24일 목요일에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한참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긴 하지만 신경을 써야 돼요. 참고로 수능 시험은 11월 18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제 이것도 지난 2월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6월에 아이들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난 6월 3일에 시험 본 성적표 한 2, 3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뭐 국어 몇 등급 뭐 몇 등급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전국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수능 시험에서 실제 수능 시험에서 전략 과목 확인, 전략 과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그 서울 소재 주요 학교들이 전부 다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2과목 또는 3과목. 그러니까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 15위 쪽으로 가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보통 2과목 반영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보통 3과목 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체안이나 이런 약학 계열이 보통 4과목 정도 반영하는 거죠. 보통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과목을 전력 과목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예전에는 국영수가 있다. 근데 영어가 제일 안 나온다. 그럼 영어를 했잖아요. 지금은 영어가 못하면 오히려 잘하는 국수를 더 파야 돼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그 과목이 수능 최저에 반영이 되니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수능 최저에 반영되는 과목이 뭐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문과면 이제 문과면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과도 같습니다.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택 2냐 아니면 택 3이냐 아니면 택 4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한국사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등급만 통과를 하면 됩니다. 한국사는 빼고요. 그럼 여기서 택 2면은 국어, 영어, 수학 중 참고로 수능에서 탐구는 몇 과목 보죠? 2과목 보죠. 탐구는 2과목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 우리 그 자녀들하고 학교 모집 요강 그 이제 학과 탐색하실 때 어떤 학교들은 그 탐구에 탐구하고 괄호 열고 1 써 있는 거 있고 탐구하고 괄호 열고 2가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이 써 있다는 얘기는 탐구 수능에서 두 과목을 보면 둘 중 하나, 두 과목 중 한 개를 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과목을 보고 잘 본 거 한 개를 보겠다는 얘기고 2라고 써 있다는 얘기는 두 과목의 평균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탐구에서 2가 써 있으면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두 과목을 반영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이과인데 우리 아이는 생명을 되게 잘해. 생명만 파고 나머지 과목 공부 안 하면 망합니다. 만약에 생명 한 과목만 반영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인서울 쪽 중위권으로 갈수록 다 괄호 열고 2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과 쪽으로 자녀를 그 지금 계열이 선택된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2개는 잘하셔야 됩니다. 2개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영수 탐구니까 국어 영어 선택해도 되고 국수 선택해도 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영어 이거는 조금 조의를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지금 수능에서 절대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반영할 게 없어가지고 영어를 맞추기보다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공부해놔야 되고요. 영어 빼고 나머지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맞출 게 없으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70점만 돼도 3등급이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얘는 맞출 게 없어가지고 영어 맞췄네. 만약에 이제 얘가 이제 문과인데 국어 영어 하는 것보다 문과인데 국수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더 우수한 인재라는 거죠. 영어를 못하니까 안 뽑겠다는 게 아니라 얘는 수학도 이렇게 잘하는 애구나.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확인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없는데 혹시 1학년 1학기 끝나고 벌써 아이들이 나는 저기 정시로 대학 가야겠다 이런 애들 혹시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 내신 시험 몇 번 본다고 했죠? 10번 보죠? 자, 2학년 2학기 때까지 그럼 몇 번 보죠? 8번 보죠. 2학년 2학기 때까지 모의고사 몇 번 보는지 아시나요? 1년에 모의고사 2번 봐요. 4번 봐요, 4번. 이게 비교가 됩니까? 내신하고 그 모의고사를 비교하려면은요, 같은 시기에 시험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고 비교 우위를 따져야죠.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정시를 가는 것도 아니고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거. 내가 가게를 2개 운영하는데 A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B 가게를 선택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A가 부족하고 안 되면 A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빨리 찾아야죠.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재수생들이요. 100명 공부하면은 거기서 재수 성공하는 애들 20명도 안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까요? 자, 보세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제 인원이 많은 학교들이 한 학년에 330명 정도 되고요. 인원이 적은 학교가 230에서 50명 되는데 330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30명 안에서도 경쟁을 못 견디는데 그 수십만 아이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얼굴도 못 이기는데. 그쵸? 330명도 피하는데 그 수십만 아이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아이들이 나는 정시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무조건 남으라고 안 돼 그럴 건 아니지만 제가 방금 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세요.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긴 학사 일정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57페이지 1번에 그 개강은 7월 16일 금요일인데 참고로 지금 우리 재원생들은 지금 지난주부터 시험 끝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프리서머스쿨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신규 부모님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다수의 부모님들 그리고 특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7월 14일부터 다 원격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이제 신입생 우리 여기 지금 메가스터디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7월 12일부터 이렇게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생 부모님들도 개강은 7월 16일이 아니라 7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개강을 할 거고요. 참고로 기존 재원생들은 이번 주에 이미 세 교재가 다 배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사정상 16일에 올 수밖에 없다 이런 학생들은 국어나 영어는 좀 한두 번 못 들었지만 그거는 상관은 없고요. 수학은 7월 17일에 저희가 보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를 볼게요. 그거 보고 표준 시간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시간표에 보시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되게 10to10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기간이 7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8번, 9번, 10번. 자, 8번, 9번, 10번이 보면은 7시부터 9시 55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8번, 9번, 10번 하고요. 주중,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 날 수학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수학 하나. 네. 이거는 그 상시 진행되는 수업 시간표입니다. 상시.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학은 화목토에, 그다음에 국어, 영어는 월수금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오전 자습과 오후에 선택형 특강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오전에 10시에 등원할 때는 저희가 이제 셔틀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오전 10시는 개별적으로 등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시에 진행하는 이때부터 아이들이 다수 들어오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셔틀을 운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 가져주시는 게 이제 그럼 도대체 방학 때 뭐 배우냐? 방학 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은 자 일단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이렇게 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 그리고 특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정규 수업 때는 뭐를 하냐면 현대문학을 합니다. 현대문학 심화 과정으로 수업을 하고요. 성격은 내신하고 수능 기초입니다. 성격은 내신하고 수능 기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 시험이 약 6:4의 비율로 6이 문학이고 4가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특강 때는 저희가 뭐를 하냐면은 중세국어. 이게 문법이고요. 1학년 그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중세국어를 시험 봐요. 이게 저희 뭐냐면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예전에 공부했던 그 훈민정음하고요 소학원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해서 저희가 특강으로 개설을 했고 여기에 현대소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특강이 개설되어 있냐면은 상위반은 수원.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또 뭐로 나눠져 있는 함수 쪽하고 그다음에 기하 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위권. 이제 메가 1, 2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함수하고 기하는 MB 1반, 2반. MB 1, 2반이 중위권반이거든요. 함수하고 기하. 여기서 기하는 고3 때 배우는 기하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기하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원방,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시험을 안 본 아이들이 있어요. 시험을 안 본 아이들은 이제 기하 쪽 특강을 듣고 또는 기하 도형이 유난히 약하다 싶은 학생들은 기하 쪽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함수가 약하다 학생들은 함수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 전부 다 중요한 특강들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정규하고 특강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기본으로 나가고 이걸 기본으로 지금 제가 거꾸로 들었네요. 여기 이게 설명드린 게 이게 특강 이게 특강. 자 이게 특강입니다. 이게 특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 때는 수학하. 수학하를 정규 때 진도를 나가고 8월 말일까지 해서 수하가 한 번 끝납니다. 학원에서 8월 말일까지 해서 수학하가 한 번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 다시 앞에서부터 진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갖춰져 있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어. 자 영어는 이제 정규 특강에서 특강 시간에는 어법 중심으로 정규 때는 구문하고 독해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과연 이 아이들이 10시부터 10시까지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수업을 많이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애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좋은 습관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많이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1학기 때 수업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1학기 때 학교를 격주로 갔잖아요. 제대로 안 간 거예요, 지금. 아이들 낮밤 많이 바뀌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스터디 카페 많이 다니죠. 공부 안 해요, 가서.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저희가 2시부터 예를 들어 6시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때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저희가 방학 프로그램을 4주간 운영하거든요. 4주간 운영을 하는데 7월 그리고 8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에 2주, 8월에 2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각 2주씩. 그러면 특강을 제가 어떻게 짰냐? 2시부터 6시 사이에 80분짜리 수업을 3개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저기다 만약에 국영수를 다 집어넣고 본 수업을 집어넣으면 아이들 본 수업 때 퍼지죠. 예, 못 들어요. 그렇게 수업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집어넣냐면 자,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수학, 국어, 영어 어떤 시스템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2주는 수학, 나머지 2주는 국어, 영어 거꾸로 처음 2주는 국어, 영어, 나머지 2주는 수학 한 번에 3개는 못합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왜 무리냐면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숙제할 시간이. 방학 때 학원에서 숙제를 되게 많이 내줘요. 참고로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학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숙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말에 안 보냅니다. 집에 참고로 시험 대비 때도 마찬가지고요. 2시부터 6시면은 특강을 우리가 이제 1, 2, 3교시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특강 저녁 먹고 또 수업. 그럼 아이는 숙제할 시간이 없거든요. 어떻게 제가 프로그램을 넣냐면은 1교시에 보통 특강을 넣고요. 2교시에 자습을 주고 3교시에 자습을 줍니다. 또는 1, 2, 3이면 여기서 자습을 주고 여기서 뭐 특강을 주고 여기서 특강을 이렇게 넣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컨셉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습이 아래로 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특강할 때가 보통 국어, 영어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강할 때가 수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학을 듣고 여기서 숙제하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선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그리고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질문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공부하고 있다는 거 방증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아이들 스터디 카페 좀 자제시켜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스터디 카페는 질문할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교육의 변화가 하나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인강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인강의 그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요. 저도 과거에 인강 많이 찍어봤지만 이겁니다. 인강을 찍을 때는요, 그 인강 선생님이 그 듣는 아이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쵸? 형강은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니까 얘 표정이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다시 해주고 왜 그러냐, 나무라기도 하고 불러서도 뭐 문제 있냐. 인강은 그런 게 없어요. 안 됩니다. 형강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특강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녁 때 수업은 원래 진행했던 거니까 아이들이 그건 잘 들어요. 그래서 10시에 마치고 집에 가면은 보통 뭐 밥 먹고 뭐 좀 하고 뭐 간식 먹고 하면 11시가 되는데 특별한 거 하고 없으면 일찍 자라고 하십시오, 아이들.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찍 일어나는 게. 그래서 방학 때도 10시부터 나와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2시에는 꼭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오전 시간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때 뭐 좀 학과 탐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독서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방학이 4주고요. 중간고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고2 학생들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고2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애들이 얘네들이 심지어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고2 아이들이요. 저희 4월 달에 중간고사 시험 대비했는데 참고로 우리 고2 아이들이 작년 4월이면 갓 학교 입학했을 때잖아요. 몸 리듬이 중간고사에 맞춰져 있지를 않으니까 시험 대비 때 일요일 부르는데 고2 아이들이 더 찡찡거리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은 처음이니까 원래 이렇게 나오는지 알거든요. 근데 2학년 아이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학습 습관과 태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학 때 최소 2시부터는 아이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여름방학 이번 빼고 몇 번 남았죠? 2번 더 남았잖아요. 겨울방학도 2번이나 남고 매우 중요합니다. 방학 때는 학습량 늘려야 된다는 게. 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4번 항목에 같은 페이지 4번 항목 썸머스쿨 레벨업 특강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 장학제도 있고요. 그리고 62페이지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특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이후에는 지금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각종 탐구단과 이런 것들이 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부모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기로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좀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여름하고 겨울에 이렇게 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회 자리를 갖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1학기 마쳤는데 1학년 2학기 이제 8월 중순에 개학을 하는데요. 8월 중순 개학이 다시 1학년에 입학했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학과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